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라는 기계를 만드는 또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그런 여러 가지 기술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간을 돕는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뭐 인간을 다 돕겠지만 안 돕는 기술도 있기는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주로 왜 이렇게 붙였냐면은 이제 기술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숙제를 한 분들은 대강 오늘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도 이미 알고 있고 적정 기술의 특징도 알고 있고 그런 기술이 어떤 것이다 대략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어렸을 때 뭐를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나이 때 뭘 하고 싶었나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예가 공학 기술 중에서 적정 기술의 예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책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인데요.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보던 책입니다. 좀 유치하게 생겼죠.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나요? 발명왕은 읽겠지만 거기 이상한 모양으로 뭐 이렇게 글자가 있죠. 그죠? 이게 여기 써 있는데 작게 써 있죠. 요철 한자고요. 요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쑥 들어갔고 하나는 빼쭉 튀어나왔고 요철 발명왕이라고 꽤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어디 책방에 가면 파는데 그래서 이 발명왕 책을 보고 야 너무 재밌다. 여기 이제 로켓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있는 그 요철 발명왕이라는 애가 집에 가서 엄마 몰래 지하실로 숨어가지고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뭐 만들고 이러는 재미에 사는 그런 어린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당히 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로봇 좋아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 태권브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만화 영화인데 로봇 관련된. 그걸 보고 와 로봇 정말 멋있다 그러고 이제 로봇을 만들자. 그래서 뭐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온갖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가는 이 전자 회로들 요새 같으면 아두이노 이런 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자 회로들을 그때는 다 하나씩 사가지고 트랜지스터도 사고 뭐 저항도 사고 이런 기판에다가 납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들을 또 한동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그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요새도 코딩을 배우지만 그때는 이제 코딩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컴퓨터로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아주 간단한 게임들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됐더니 헨리 해성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뭐 아직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게 몇십 년마다 지구로 오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헨리 해성이 이제 지구에 제일 가까이 온다 그래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사서 밤마다 이제 나가서 그걸 찾느라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뭔가 잘못돼 가지고 드라마를 봤는데 에어울프라는 비행기가 막 헬리콥터가 제트 엔진 달려서 날아다니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고 야 비행기 정말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을 대학교 가서 나는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러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항공공학이죠. 항공우주공학.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람들이 뭐 이제 졸업하고 회사 가고 뭐 연구를 하고 뭐 하나 봤더니 교수라는 직업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뭐 하나 봤더니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발명왕 같이 맨날 어디서 이제 자기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교수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발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어렸을 때의 그런 꿈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뭐 꼭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시 처음에 발명이 좋았던 쪽으로 가서 요즘에 이제 오늘도 보여주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발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걸 했던지 그냥 재밌게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전공하고 다 직접 관련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기술 쪽 전공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도 어렸을 때 했던 코딩도 쓰고 뭐 천문학은 안 쓰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 3개가 나오는데요. 2013년도는 저희가 2013년도에 학교에서 휴대폰이 처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기억하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는 그걸 조금 더 잘 기억하게, 이제 이건 스마트폰은 아닌데 이런 말랑말랑한 재료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책상 위에 그런 로봇을 만든 거고요. 위에는 2019년도에 이제 삼성에서 이런 접히는 휴대폰이 처음으로 나왔죠. 요새 이제 뭐 이렇게 G 플립이라 이렇게 접히는 거, 뭐 여러 가지 접히는 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2019년에 삼성에서 폰을 만들기 전에 저희는 2013년에 휴대폰은 이렇게 책상 위에서 기어 다녀서, 만약에 내가 저쪽에 누워 있으면서 휴대폰아 일로 와, 그러면 얘가 폰이 이렇게 딱 기어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딱 연결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삼성에서 만들기보다 한 6년 전에 했어요. 아직 이런 폰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접힌다든지 유연한 휴대폰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발명이 될 수가 있고 제품이 되고, 그게 어떤 이런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로봇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행기나 자동차, 드론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기계공학에서 하는 게 이런 일이다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아담의 창조라고 되게 유명한 거죠. 저도 직접은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그 시스틴 성당 위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엄청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문구가 밑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는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흙이었는데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죠. 이거 기계공학에서도 하지만 뭐 컴퓨터에서 AI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명공학에서 생물체를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이런 거 중에, 그러니까 흙으로 뭔가 로봇을 멋있게 만들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놨는데 지들이 알아서 움직여야지, 내가 맨날 이렇게 뭐 해줘야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장난감이 자기네가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도시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뭔가 재밌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생각하는 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은,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려는 특성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졌던 거를 모사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로 나타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장치들,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옛날부터 거의 뭐 2~3천 년 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공학 기술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왼쪽은 이제 그리스라는 아주 오래된, 그죠? 뭐 2500년 이렇게 지금부터 된 지역의 성전, 뭐 기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둥이 있는데, 이 당시에 집들이 보면은 기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집에는 잘 안 살겠죠. 왜냐하면 기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잘 안 보여요. 사람들도 안 보이고, 뭔가 큰 이런 텔레비전 집어넣으려고 해도 기둥 사이로 막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냐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돌이 하나 이렇게 옆으로 있죠. 옆으로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금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이 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안 무너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이제 오래되고 그런 어떤 강한 특성들이 없어지게 되면 곧 무너지겠죠. 그래서 금이 갔으면 뚝 부러져서 떨어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둥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돌에
그런 특성, 얼마나 강하냐, 돌이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금이 가서 부러지지 않고 얼마나 강하냐, 그런 특성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최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간격을 최대로 넓히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이제 더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치를 만들었는데, 아치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완전히 여기는 이제 원의 반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힘이 이렇게 무게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기둥이 그대로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고 이걸 분산을 쭉 시켜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 돌을 키스톤 또는 뭐 캡스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잠깐 바꿔가지고 이 기둥 사이의 거리를 상당히 넓게 했어요. 그죠? 지금 그냥 봐도 뭐 웬만한데 이런 아치들을 이제 훨씬 더 넓게, 얼마나 넓게 했냐, 수십 미터까지도 넓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을 2차원으로 간단히 바꿨는데 로마 사람들이 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3차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판테온이라고, 이것도 이제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기원 후 122년도에 만든 그런 건물인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2차원에서는 제일 가운데 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돌이 힘을 받아서 옆으로 돌을 밀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삥 둘러서 3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돌이 없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됐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죠? 2차원을 그냥 약간 돌려서 3차원을 만들었으면 2차원의 가장 중요한 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형상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얘기는 가운데 돌이 없어도 바로 그 제일 위에 있는 돌들이 서로를 밀쳐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서로 밀쳐서 360도를 삥 들어왔더니 계속 서로 밀어주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재료는 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세멘트하고 나뭇가지를 써가지고 인공으로 만든 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사람들이 재료를 아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미터인데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기술이 발달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건물의 예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적정하다, 뭐가 적정하나, 적당하다, 그냥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럴듯한, 가장 좋은은 아니지만 가장 나쁜도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적정 기술은 이런 개발도상국이라 하면은 이제 국민 소득이 좀 낮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확실히 개발도상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어떤 사람들이 쓰냐 하면 이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의 가장 밑에가 BOP, 그러니까 피라밋의 가장 밑에, 이 피라밋은 뭐냐면은 이제 인구 피라밋이에요. 세계 인구가 몇억 명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세봤자 세는 동안에 또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대략 뭐 76억, 77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득,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하루에 쓰는지로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로 생활하냐 하면 하루에 2,000원으로 어른들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누가 새우깡 먹고 있던데 새우깡 사 먹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면, 그죠? 광역버스 타면 뭐 1,300원 정도니까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없어져요. 그럼 밥은 3끼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수십억 명이 2,000원으로 또는 그거보다 낮은 돈으로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인구가 지금 77억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80억, 100억까지 간다고 하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그런 소득이 낮은 지역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득이 높은 잘 사는 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그런 예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취약한 그런 지역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적정 기술 예 두 가지를 보여줄 텐데, 왼쪽은 여기 서울대 입구 조금 여기서 내려가면 저쪽에 위에 이제 본부 앞에 연못이 있어요. 자하연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물을 제가 빨아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연못 물 되게 더러워요. 여기 막 사람도 죽고 막 쓰레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물을 왜 빨아먹고 있느냐 하면 요 빨대가 있습니다. 이 빨대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적정 기술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이프 스트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명을 주는 빨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이게 이제 한 몇천 원 해요. 몇천 원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하루에 2,000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거지만 이 빨대를 가지고 다니면 한 6개월 동안은 웬만한 흙탕물을 빨아먹어도 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설사 배탈이 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적정 기술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예, 그렇지만 적정 기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숙제에서 봤을 텐데요. 여기 트램펄린, 붕붕이 뭐 그거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밖에 이게 학교예요. 이게 탄자니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700명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막 뛰어놀아요. 이걸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거고, 요 만든 친구들이 밑에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인데 여기서 막 뛰어놀아요. 학생들 재밌게 이제 처음 보니까 뛰어놀면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이런 통이 있고 그 통에 위에서 뛰는 힘을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실린더 피스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공기 저장을 하는 통에다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과가 우리가 보통 전기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로 하거든요. 치과에 가서 이를 뭐 이렇게 썩었을 때 갈아내는 게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를 압력을 높여가지고 꽉 누르는 상태를 이제 쭉 그 치과 드릴에다가 연결하면 이게 막 돌면서 갈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전기가 없고 공기도 없고, 그러니까 압축 공기도 없는 지역에서 치과 치료를 하려면 애들을 그냥 뛰놀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미 있는 장치를 조금 개조해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정 기술의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제 감이 오죠. 어떤 게 적정 기술이고 어떤 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네팔 얘기예요. 네팔을 저희가 딱 거의 10년 전부터 거의 매년 동안 간 적이 있는데 한동안 왜 갔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네팔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네팔에서 카트만두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면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위에가 뭔지 혹시 아나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는지? 직장을 갈 수도 있지만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고 박사를 하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 발명왕, 뭐 교수, 박사 이런 이제 약간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그런 길이 이제 박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박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팔이 되게 좀 살기가 어렵고 산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전기도 없고 되게 어렵게 산다.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 있다가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요.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하는데 저희 동아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은 코로나니까 못 모이지만 수요일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날을 잡고 매주 모여가지고 피자 먹는 그런 동아리예요. 근데 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뭐 성경책도 보고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는 거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네팔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네팔 가서 뭘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제 전공이라 하면 아까 기계공학이라고 했죠. 기계공학으로
할 수 있는 거 기계 항공공학부였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발전소를 만들자. 큰 발전소가 아니고 조그만 발전소를 우리가 산에다가 만들어 줘 가지고 네팔 사람들이 전기 없는 사람들한테 전기를 주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원래부터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기를 이제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뭐 태양광 우리 요즘 이제 태양광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윈드 파워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크로 하이드로 파워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런 소수력 발전 이런 걸 가지고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했다가 낮에 이제 해가 있을 때 전기를 모아 놓고 이거를 이제 밤에 조명과 또 뭐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엄마가 일을 하는데 쓰게 한다든지 이런 데 쓰게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시작한 2011년도 10년 전에 시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의 봉사단 서울대학교에 이제 봉사단들이 있었어요. 공과대학 봉사단이 있고 뭐 사회대학 봉사단이 있고 뭐 여러 단과대학별 봉사단인데 저희는 공과대학 대표 봉사단으로 솔라라는 거는 해라는 뜻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을 우리가 봉사에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부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에 네팔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검은색 판때기가 있죠. 그 판이 이게 태양광 패널이라고 해서 햇볕을 받으면 반도체에서 전기가 생겨서 이걸로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전기를 모으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명 시설이 있고 기타 인버터하고 뭐 차지 컨트롤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책에서밖에 안 봤어요.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건전지 놓고 이렇게 불 켜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팔에 가야 되니까 여름에 근데 네팔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지방이고 여름이 되면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학교에 보면 관악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이제 우비를 딱 뒤집어 쓰고 등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에 가면 등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걸어야 되냐?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산을. 그래서 그 연습을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또 가끔씩은 이제 8km 정도, 8km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산을 8km 가면 이제 완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청계산이라고 관악산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또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8km를 등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등산 한 번도 안 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네팔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팔을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네팔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도가 있는데 지리 공부를 잘 했으면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디 있는지 알까요? 한국 오른쪽이 한국일까요?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두 개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둘 중에 하나가 네팔인데 오른쪽이 이제 한국이에요. 그 오른쪽은 일본이고 그 왼쪽은 중국이고, 그죠? 그래서 네팔은 인도 바로 북쪽에 있고 중국 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쭉 약간 남쪽 서쪽으로 가면 있죠. 여기 이제 비행기 타고 아까 있었던 14명이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의 북쪽에 보면 티벳이라는 지역이 있고 티벳에 바로 가까이 있는 랑탄 국립공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2,500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라산이 이거보다 낮죠. 그죠? 1950m 정도 한라산 되고 뭐 백두산이 2700m 이상 2770m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북한의 백두산 정도 돼야 되는데 네팔에는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동네예요. 이건 산도 아니에요. 거기는 한 4000m 돼야지 산이고 이건 그냥 언덕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2500m 가보면 이제 되게 힘들어요. 여기를 한 1000m 이상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뭐가 있냐면 마을 사람들이 30명밖에 없고 관광객들이
몇천 명이 지나가는 라마 호텔 지역, 그러니까 동네 이름 자체가 호텔이에요. 라마 호텔이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뭐 호텔의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8월 달에 가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하려면 약간의 계산. 근데 뭐 아주 복잡한 계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밖에 없어요. 곱하기,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죠?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지 그런 걸 계산하는 공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약 2kW, 그러니까 2160W 정도면 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집에서 겨울에 뭐 이렇게 난로 핀다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집에서 난로 하나 켜는 정도인데 여기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조명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전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을 하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배터리를 이제 화학적으로 여기다 전기를 저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개를 사야 되는지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저장을 해서 그거를 한 5일 정도 쓰게 하려면 해가 안 들어도, 왜냐면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름에는 막 비가 계속 오면,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이라도 해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일주일을 쓸 수 있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18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 가서 걷는 거예요. 아까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막 이게 고산지대 풀들도 보이고 여기 거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풀에서 거머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를 하냐, 사람 머리에 딱 붙어요. 그 다음에는 쭉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면 귀에서 막 피가 촤촤촤촤 나고 그래서 되게 험악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머리는 깨끗한 데만 사니까 공기도 좋고 뭐 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 겪는 그런 환경이고, 그 오른쪽 아래를 보면 여기가 거의 한 500m 정도 절벽이에요. 그냥 밑에가 안개가 이렇게 껴있어가 끝이 안 보이는 절벽을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서 걸어야 돼요. 그죠? 좀 겁나죠. 여기 발을 헛디디면 이제 그냥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가 헬리콥터로 찾아주든지 뭐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12시간을 걸어서 자기 짐을 배낭에 메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한 대로 가서 한 거고, 이제 가면은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공사를 아주 오랜 기간 하는 게 아니고 다 바빠요. 학생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네팔에 이제 약 6일 정도를 간다. 그러면 이틀은 차를 타고 걸어서 이 마을까지 가고 이틀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냐? 이틀 동안 한다. 그거예요. 이틀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다가 발전소 만들어주고 전기 딱 들어와서 스위치 딱 켜주고 오는 게 우리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건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 거고, 가서 다행히도 이제 이틀 동안에 설치가 잘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요 가구 1집 앞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 그렇게 전기줄하고 계산해서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여기는 관광객들이 캠핑하니까 저 뒤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기줄 갑자기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는 어떤 걸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가져가지 않으면 필요한 거를. 그죠? 왜냐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니까 4일이 없어지거든요.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막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못 받고 돌 파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틀 동안 하는 건데 전기 공사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줘도 돼요. 원래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선도 막 다 나와 있어도 뭐 아주 좋아요. 그리고는 이게 배터리인데 배터리 2개를 네팔 사람들이 드는 건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뭐 배낭이나 이렇게 어깨로 들겠죠. 근데 여기는 머리 이마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목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목 힘이 엄청 세야지 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센 사람들은 100kg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 보통 뭐 이렇게 가벼운 어른 2명 정도를 이 목으로 해갖고 드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루에 버는 돈이 10,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죠?
그리고 이제 거머리가 또 나왔죠. 오른쪽 아래 보면 이게 제 다리인데 거머리가 땅에서 또 나와가지고 다리 피를 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방에 거머리. 그리고는 비가 계속 내리고 이게 이제 여기 이 갈색으로 보이는 게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는 그 프레임인데 이게 둘째 날 오후 3시까지 안 왔어요. 이제 오후 3시면은 해지면 우리 가야 되는데 계속 이 패널을 이제 올려놓을 게 안 와가지고 다른 것부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시에 와가지고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공사 쫙 마치고 불 켜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비 맞고 여기 배터리도 쭉 18개 있고 이 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둘째 날 오후 8시에 마지막 배선 공사 완성을 딱 하고 이제 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불이 딱 들어왔죠. 이게 호텔 부엌이에요. 이게 무슨 호텔이냐? 이거 좋은 호텔이에요. 산에는 이렇게 막 세멘트로 돼 있는 호텔은 되게 좋은 부엌에 막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떡 구워 먹고 그러면 되게 맛있는데 그냥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온 호텔이 됐고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2달 후에 이제 찾아가 봤거든요. 8월 달인데 10월이죠. 2011년 10월 달에 갔더니 이 마을 주민들이 뭐를 하냐면 관광객들한테 전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전기를 1시간에 3,000원 받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받으면 욕먹죠. 가게 가서 밥 먹으면서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충전해 주는데 여기는 충전해 주세요. 그럼 3,000원 내세요. 이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아까 그 배터리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을 관광객들한테 모아 놔야지만 저희가 안 도와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반값을 300루피인데 300루피라는 네팔 돈인데 300루피에서 전기가 들어왔다고 400루피로 반값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호텔은 그 무궁화 하나에서 2개로 올라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돈을 더 내고 그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충전하고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런 거를 그 전에는 못 했거든요. 이 호텔에 와도. 근데 이제 충전하면서 마을도 돈을 벌고 관광객들도 편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어떻게 보면은 적정 기술이냐 아니냐 아직도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네팔 같은 데서 태양광 패널 만들 수 없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적정 기술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싼 기술이고 그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됐고 소득도 개선됐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막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 돈을 버는 것 같고 태양광 패널이 고장나면 고치고 또 그런 배터리가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어딜 갔냐? 저기 갔더니 너무 힘들다. 여름에 거머리 정말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름에 남쪽으로 갔어요. 좀 낮은 데로. 아까 2,500m였는데 여기는 이제 900에서 1,500m.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청 넓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를 보통 치면은 3제곱킬로미터죠. 3제곱킬로미터나 뭐 4.5. 여의도 완전히 물 있는 데까지 다 하면 4.5km고 사람 사는 데가 한 3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마을을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전기를 다 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또 미쳤죠. 아까 미친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 안에 하냐? 이건 일주일 안에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구해갖고 여기에 보이는 이 산이 다 전기를 준 거고 이 산 반대쪽까지 전기를 준 거예요. 12제곱킬로미터면 상당히 넓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전기를 줘라. 근데 돈이 없죠.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주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줄 수 있을까? 태양광 패널을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고 배터리가 비싸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넓은 면적을 다 연결을 해준다면. 잘 모르겠죠. 그죠? 답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잠깐 가르쳐 줬는데 소수력 발전. 그러니까 수력 발전은 뭐 우리가 보통 그 과학이나 지리 책 같은 데 보면 뭐 소양강 댐에 이렇게 물을 큰 댐을 만들어 갖고 물을 모아 놓고 거기서 이제 물을 흘려 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발전을 한다 그런데 네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산이 되게 높고 경사가 심해서 요 가운데 보이는 한 30cm 정도 되는 파이프만 있으면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그 높이 차이를 100m 정도만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수차, 이 펠튼 터빈이라고 해서 이것도 학생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림 그리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이 마을 전체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게 기계공학 또는 뭐 같은 공학에서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하냐? 요 정도 물이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산에 중간 정도에 가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계곡에서 모여서 떨어지는 그런 조그만 폭포가 있는데, 이 정도 물은 뭐 어디서든지 구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은 지금 못 구하죠. 왜냐하면 다 영하로 해서 얼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겨울에는 이런 소수력 발전을 못 하는데, 네팔은 아까 우리나라보다 따뜻해서 여기는 1년 내내 물이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에베레스트산 같은 데는 가면 1년 내내 얼음이고 빙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물을 1년 내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물이 계속 있으니까 저장을 뭐 태양광은 낮에 저장했다 밤에 쓰는 건데, 여기는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니까 배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싼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왼쪽에 보이는 요만한 목욕통 같은 좀 큰 목욕통 같은 데다 놓고 이 바로 밑으로 100m를 쭉 파이프로 떨어뜨리면 이제 발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발전소는 만들어 줄 텐데 우리가 그다지 많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봇대는 당신들이 산에 가서 구해 오세요. 그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전봇대를 이제 다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뭐 되게 튼튼한 전봇대야. 이 나무가 네팔 나무가 튼튼해서. 그리고는 이제 밑에 보면은 막 돌을 쌓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요? 이 댐을 만들려면 당신들이 일을 좀 농사 짓던 거 잠깐씩 그만두고 와서 댐을 쌓으세요. 그래서 한 300~400명이 한 3달 동안 돌을 쌓고 이 나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줬냐? 오른쪽에 있는 터빈하고 이런 전깃줄하고. 근데 그것도 꽤 상당히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마을을 하나를 다 전기를 주려면 뭐 몇 백억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싸게 한 2억 원 이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완성이 됐고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이제 떨어지면 이거를 어느 정도 면적에 넓게 주는데, 이게 20kW 정도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 막 돌아가죠. 여기 가운데 물이 수차를 돌리면 그게 이제 주황색 안에 수차가 있고, 여기 파란색이 발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기가 돌면 전기가 나온다는 건 배웠죠. 그 전기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에. 여기도 지금 막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을 때 태양광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력 했고, 재미있는데 우리 그러면 풍력 발전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기를 이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없고 기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사람이 나무로 하고 뭐 줄로 앞에서 잡아당기고 밀고 이래서, 지금 이제 풍력 발전기를 이 산꼭대기에 같은 마을에 설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애들이 와갖고 막 재밌다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3개가 나오는 세계 최초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어요. 왜냐면 세계 최초니까 아무도 안 해서, 이런 고산 지역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2년도, 13년도 두 해 동안 한 마을씩 해서 이게 지금 전체가 6km에 한 2.5km 정도 되는 콜콘 마을하고 팅간 마을을 묶어준 건데, 지금도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이 전기를 쓰고 있고, 여기에 네팔 정부에서 전기를 줬는데 저희 전기를 같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 전기가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지도,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구글 얼스, 구글 맵 같은 걸 보면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마을이에요. 우리가 설치해준 마을이고, 저 뒤에 보면 에베레스트산 보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뭐 여기 이제 발전소가 소수력이 어디 있고 풍력이 어디 있고, 이거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이 산을 걸어 다니면서 공사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새는 어딜 가냐면, 네팔은 이제 충분히 했다. 그래서 발전소를 거기 그 이후에도 매년 하나씩 만들어줘가지고 몇 개 발전소가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여기 보면은 적도보다 조금 밑에, 여기 이제 한국은 똑같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나라는. 그죠? 적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산이 높은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킬리만자로 가면 뭐 킬리만자로 표범을 찾는데 표범은 없어요. 그냥 이 위에 보면 눈이 있는데 눈도 거의 다 이제 이 적도에 만년설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약간 더 똑똑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만든 것보다 다른 거는 이 여기가 이제 킬리만자로 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농촌이에요. 농촌이고 왼쪽에 기린하고 코끼리 있죠. 여기가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렝게티하고 킬리만자로 사이에 있는 여기도 한 1000m, 1500m 되는 고산 지역의 농촌을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전기를 주고 그걸로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뭐 이런 데서 하고 다른 학교들도 같이 했는데 2018년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뒤에 보이는 나무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라는 거예요. 이 바오밥 나무는 막 뿌리가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건데 건강에 좋다고 하는. 하여튼간 여기에는 근데 약간 다른 게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자 그랬어요. 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느냐? 네팔에 이렇게 설치를 해줘도 이게 이제 잘 쓰고 있을 때도 있지만 고장 날 때도 있고 집집마다 얼마씩 쓰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계량기에 가서 손으로 적어가지고 요금을 서로 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탄자니아에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실제로 각각 집집마다 얼만큼 전기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좋겠다. 네팔에서는 다르게 그걸 보게 하자라는 게 이제 스마트라는 거예요. 스마트라는 건 뭐 통신이 되고 전기 전자화 됐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이거 안 팔아요. 왜냐면 파는 제품은 이제 저희가 맘대로 하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자기네 딱 할 수 있는 것만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그래서 뭘로 만들까 하다가 아두이노라고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간단한 그 조그만 컴퓨터가 있어요. 그 아두이노 혹시 배운 사람은 뭐 코딩을 배웠든지 아두이노로 뭐 그 조명 깜빡깜빡한다든지 이런 거 소리 낸다든지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뭘 하냐? 마을에 통신망을 만들자. 통신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전기가 없는 것뿐 아니라 이제 뭐 통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망을 만드는 스마트 미터를 아두이노로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좀 복잡한 그런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집마다 전기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좋은 거는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가 탁 나가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기요금을 안 내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기요금 안 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전기요금을 미리 내요. 미리 휴대폰으로 미리 딱딱딱딱 얼마 내면 전기가 집에 딱 들어오고 그게 쭉 다 나가면 탁 꺼져요. 그럼 다시 휴대폰으로 해갖고 전기를 딱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프리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이 없거든요. 여기는 여기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은행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휴대폰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 전기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보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줘라. 그래서 한 3만 개를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재봉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병원하고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맨날 가면 이런 거 이제 땅 파고 뭐 못질하고 전기공사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을 이 밑에 있는 그 수로 같은, 여기 여학생 하나가 앉아 있죠. 여기가 이제 물이 펌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 마을까지 가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있으면 물이 없는데도 지하수를 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면 농작물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전기의 뭐 용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고장난 걸 고친다든지.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시작은 이제 에너지다. 에너지로 하면은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간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없어갖고 문제인데, 백신은 옛날부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신의 온도가 2도에서 8도. 근데 코로나 백신은 2도, 8도도 있지만 영하 25도짜리도 있고 영하 70도짜리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백신 통에다가 백신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가 적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뭐 30도, 40도 이러면 이 통에다가 얼음을 넣는다고 해도 얼음도 없어요. 얼음 얼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신이 8도 이상 된다는 거죠. 8도 이상 되는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맞아요.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몇 도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신을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백신이 여기 해골같이 보이는 거는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몇 명이 죽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 프랑스 4명, 5명, 6명, 1000명에 4명, 5명, 6명이 죽는데 전기가 없고 백신이 여기 한 2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5%인데 대부분 선진국은 백신이 뭐 80%만 돼도 이제 죽는 애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모잠비크 같으면 거의 뭐 50명, 6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배가 죽는 거죠. 백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꼭 직접 관련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그러면 전기가 없어도 백신을 운반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오토바이에는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백신을 운반하는데 여기 네팔 산이에요. 실제 저희가 발전소 만드는 그 산이라 엄청 험한 막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 돌밭 그런 산에도 갈 수 있게 백신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로. 그래서 막 산에 가서 여기 보건소에다가 백신을 놓고 아이들 와서 백신 맞춰주고.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번을 해가지고 거의 제품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서울대학교 후문에 가면은 국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 연구원들하고 같이 네팔에 가서 코로나 백신도 주고 뭐 이런 이제 이 냉장고를 사용해서 백신을 멀리까지 가져가게 하는데 엄청 간단한 거죠. 그죠? 이 냉장고 만드는 건 쉬운데 이거를 이제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붙이고 자동차에다 붙여가지고 쓴다 이 생각을 못한 거지. 기술은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거의 이런 네팔 스토리는 마지막인데 이 네팔에 라마교를 믿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티베트 근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방이에요. 한 방 안에 자고 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기가 막 이렇게 이건 옆에 집인데 그러면 이게 밥하면 이 연기가 어디로 가냐? 사람 허파로 다 가요. 허파가 새까매요. 이게 허파를 수술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좋은 적정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은 거의 뭐 2000년 이상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네팔에다가 설치해 주자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온돌을 10개를 쭉 만들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거를 잡아가지고 네팔에 이제 설치를 해준 거예요. 네팔 마을에 네팔 흙하고 네팔 돌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온돌에다가 이 사람들이 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런 거죠. 자기네는 이런 거 안 쓰는데.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연통인데 연통에 보면 새까맣죠. 그죠? 이 새까만 거를 연기를 그 온돌 구두를 통해서 밖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사람 허파로 다 들어가서 허파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죠. 오래 못 살고. 그래서 이 굴뚝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러면 개도국이 아닌 이런 어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어떤 좀 발전된 나라에다 쓰자 이거고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집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컴퓨터로 옷을 고르고 옷 색깔 패턴 이런 거 맞추면 집으로 딱 택배가 돼서 오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중에 의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게 공장이 한국 공장이에요. 호전이라는 회사가 공장 하나에 5,000명이 앉아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끝에가 그죠? 재봉틀 5,000명이 앉아 있어요. 이런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사장님이 야 오늘 우리 공장에서 몇 개 만들었어?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재봉틀에서 몇 개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죠? 그래서 그것도 몇 개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고장이 안 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지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가져와 봐 그러면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그 전기를 우리가 집집마다 읽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봉틀에다가 그런 전기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를 붙이고 이렇게 지금 쭉 작업하는 건데, 재봉틀에 전기를 쓰니까 어차피 재봉틀 종류는 달라도 전기는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쓰는 게 오른쪽에 보이죠. 뭐 되게 막 삐쭉삐쭉삐쭉한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전기 뭐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간단히 탄자니아에서 아두이노로 만 원대면 할 수 있는 걸 알고, 근데 이 전기 모양을 보고 이게 하나 만들었는지 두 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알 수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네모가 하나씩 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데를 만들지, 뭐 이 칼라를 만들지 소매를 만들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모양을 보면 지금 몇 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몇 개째 만들고 있어 그러면 쫙 바로 나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장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재봉틀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장에서 쓰는 그런 장치들을 알아내는 게 스마트 공장이다,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적정 기술이에요. 그렇게 싸게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들이 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로봇이에요. 왼쪽에는 3차원 프린터, 3D 프린터가 막 알아서 뭘 만들고 있고, 이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팔은 사람하고 부딪혀도 사람을 알아채서 사람한테 해를 안 주는 협동 로봇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 왼쪽에 있는 지도가 있죠. 이게 이제 이 로봇가 이 우리 실험실의 공간을 딱 들어가면 쫙 읽어드려요. 3차원으로 읽어가지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가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거를 해서 알아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 그러면 제일 좋은 길로 딱 가요. 자동차 같이. 그리고 이제 기계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 여기 3D 프린터한테 야 너 이거 만들어. 그럼 얘가 네. 그러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면 로봇가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실험 장치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장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냥 로봇가 알아서 연구를 다 해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직까지 넓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정 기술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 로봇가 얼마인지 안 가르쳐 주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로봇 한 대가 거의 뭐 차 한 대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정 기술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도 점점 적정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가면 이런 로봇들이 이제 아주 단순한 작업들은 사람이 안 해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냐 뭐 일자리가 생기냐 아직까지 사람들이 서로 의견들이 다른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작업들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분명히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단순 작업한 것보다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대략의 결론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쓰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소식의 내용이고 이상 55분인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